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22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중요한 날 받아두면 D-Day라고 하죠. 그리고 3일 남았다 그러면 D-3 이렇게 표현하고요. 원래 이 D-Day란 것은 1944년 6월 5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사령관 이름 첫자를 따서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패망을 준비하던 작전 이름이 X-Day 또는 Y-Day라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혼슈는 Y-Day 때 공격하려고 했었죠. 오늘이 D-1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일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마지막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그냥 일상처럼 조용히 마치고자 오늘 먼저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뉴스는 진실도 거짓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지금 온 언론사들은 데스크가 지금 바쁩니다. 어떻게 판단이 날까? 개헌협상 관련해서 이용주 의원과 한번 말씀 나눠보고요. 그리고 24일 날 2018년 프로야구 KBO 시리즈가 개막을 합니다. 2부에서는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과 함께 올 시즌 프로야구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데 프로야구 좀 홈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오늘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세 번째로 정부 형태에 관련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3부에서는 최형익 국민헌법 자문특위 정부특위의 정부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와 말씀 한번 나눠볼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헌법 내용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4부는 경제는 얘기가 전문이지 시간이죠. 한미 금리 역전을 주제로 해서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언론사의 데스크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놓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서류심사 진행 중에 있고요. 영장실질심사 서류심사로 대체한 모양입니다. 결과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이 날 걸로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은 제가 발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스스로 내린 평가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이용주 의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봐야겠는데요. 참 이거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니 좀 의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다는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아마 증거를 완벽히 숨겼다. 증거를 완벽히 임의기 때문에 걸릴 염려가 없다. 이런 취지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아마 그것을 도덕적으로가 한 글자만 바꾸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네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피의자 신문 포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나게 되면은 법정에 나갈 때 또 한 번 포토라인 또 한 번 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내용. 그리고 이제 구속 수감되는 장면을 위해서 또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위해서 통상례에 돼 있다면 또 서울구치소에 또 들어가서 입감하는 절차를 또 밟고 한 번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이후에 다시금 발부되는 이런 것들을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영장을 집행을 하려면은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택에 수사관이 가서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으로써 본인이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거 보입니다. 전제를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언론사가 즐긴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국가적인 비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뭐 우리 저희들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기에 백예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17년간 3년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됐다라는 이 통계를 놓고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장 발부 100%라고 확신합니다. 예. 뭐 이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불출해서가 아니라 구속영장에 실려있는 범죄 사실의 중대성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진술 내용들 태도들 보면은 담당 법관으로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으면은 영포 빌딩 지하에 있던 그 서류를 왜 안 옮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증거 인멸 우려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아마도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고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들을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너무나 많은 재산도 여기저기 은닉해놨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대책을 못 세웠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2007년 대선 전후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도곡동 땅 다스 차명 소유가 밝혀졌다면 별도의 당선 무효 소송 절차 없이 당선 무효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재산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등록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사실대로 진술해야 알렸어야 되는데 이 채명 소유 재산을 밝히지 않고 나중에 밝혀졌다고 한다면은 당선 무효가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 것은 당시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검찰이 왜 이런 결과를 수사를 못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2007년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당시 누구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유력 대선 주자였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은 강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다른 언론에 인터뷰를 하실 때마다 경천 동지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게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에르메스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돈과 관련된 사실이었다라고 밝혀짐으로 해서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 알고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일을 마무리 어떻게든 덮고 가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도 범법행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일홍 여사께서 당시 대선 전후한 당시에 돈 따발에 들어있는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것도 알았는지 알고도 방치했니 그리고 그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측근들 통해서 다른 또 이 대가를 지급하게 했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검찰에서 조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도에서는 훨씬 넘어선 거다. 적극적으로 단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검찰에서도 계셨으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혐의가 10개가 넘는데 핵심은 뇌물수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서로 양과 질이 비슷하다 아니면 더 심하다? 제가 보기로는 양과 질이 결코 가볍지 않죠. 결코 가볍지 않고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가면 저는 상당 부분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1심 선고형이 곧 나오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많은 형의 선고로 국민들이 기대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측근 그분이 MB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같던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선에 요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자리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특히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기업인으로서 예.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경제 대통령으로 네. 잘 할 길을 기대했으나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이권 대통령이 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숨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대통령이어서 네. 그 방식대로 자신의 치부를 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시고 보니까 BH의 약자가 비즈니스 포 하우스네요. 네. 참, 그 김윤옥 여사가 미국 뉴욕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 받았다.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여쭤봤었는데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뭐 비공개나 공개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공개 조사를 하는 것은 뭐 부적절하다고 보지만은 비공개라도 그 사안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지만이 이명박 대통령도 재과의 부분도 명확히 될 것이고 예. 김윤옥 여사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예. 아니 한 대재벌 그룹의 사장까지 역임을 한 분이시고 또 그 회사의 사모님까지 하신 분인데 이런 대선을 앞두고 선거 자금을 에르메스 가방에서 받고 하는 이런 의식의 수준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뽑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대선 당시에도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거론은 됐었죠. 그러기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을 송두리째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참 경제를 살려달라는 뜻으로 뽑아드렸었는데 당신의 경제만 너무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지난번 조사에서 대부분 말씀하셨던 게 모른다, 뭐 조작된 문서 같다, 허위 진술이다, 측근들은 이런 걸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증거란 것들이 결국에는 네. 몇몇 가지 객관적 자료들, 진술 문서들, 그리고 측근들의 그 일을 행했던 네. 측근들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가족들, 사위들, 이런 형제 간에도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식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을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의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제 좀 다른 의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개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오늘 그 허영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개헌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국무회의가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서 위헌적이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 기사로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헌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네. 이 개헌이 정부가 아닌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돼 있으나 네. 대통령의 것은 국무회의 이런 중대한 일을 국무회의를 거친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헌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여쭤줬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비트코인 이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투 운동할 때도 그렇고 왜 장관분들이 매번 뒤늦게 나서시고 대통령께서도 회의를 하셔도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시지 국무회의 하시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전부 비서관들의 역할도 막중하지만 국무위원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삼권 분립하지 않습니까? 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헌법사위에 행정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청와대부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중대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헌법과는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가 네. 대통령이 대언을 발의하는 것이 책무가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관여를 하고 안을 준비하고 할 수는 있으나 네. 그런 건 헌법적인 공식 기구인 국무회의 심의라든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다는 등 이런 절차력을 밟아야 되는데 예. 그런 걸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국회가 좀 빨리 안을 내놓으셔야지 왜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하도록 놔두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들릴 말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나 국회 여러 가지 정파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와 관련된 특히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를 본다면은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그 안 중에서 가장 걸림돌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어떤 안입니까? 최근에 나왔지만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 방법 중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나누고 대신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선출을 하고 국회에 또 임명 동의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내지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러한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에 관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권한을 나누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한 반대를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 뉴시스 기사에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90도 인사하는 이영주 의원 이렇게 타이틀 기사가 났는데 교섭단체 잘 논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뭐 잘 논의되고 있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현재 잘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의가 마칠 때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평화당 이영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